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6년 11월 2일 오후 5시쯤 미국 캘리포니아 레딩시에 살고 있는 키스 파피니는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대문을 여는 순간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집안에 불은 꺼져 있고 두 아이는 그를 마중하러 나오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 셰리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키스는 앞마당과 뒷마당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으며 마음 한켠 불안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아내의 승용차는 문 앞에 주차되어 있고 지갑도 집에 있으나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아이들의 유치원으로 전화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두 아이는 전부 무사히였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본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전화 위치 추적 시스템을 켜고 아내의 행적을 확인하기 시작하여 아내의 핸드폰이 집에서 2km도 안 되는 길에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키스의 아내는 평소에 달리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럼 그녀는 달리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일까요? 키스는 즉시 차 추적 시스템에 표시된 곳으로 가 길가의 잔디밭에서 긴 금발 머리카락 몇 가닥이 감겨있는 아내의 휴대폰과 핸드폰 케이블을 발견하곤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하여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1시간 만에 키스의 아내의 실종 신고를 각 지역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다음날 키스의 아내가 실종됐다는 소식은 전국의 매체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셰리와 키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 친구였으며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가족이 이사하게 되어 두 사람의 연락이 두절됐지만 10년 후 그들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 결혼했으며 얼마 후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셰리는 딸을 낳고 얼마 안 돼 전업주부가 되었으며 집을 알뜰하게 유지하며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셰리는 외모만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죠. 또 이번에 그녀는 3주 추수감사절 자선 달리기를 준비하려고 실종된 곳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경찰이 그녀의 남편을 가장 먼저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셰리의 실종 사건에 키스는 범행 동기가 없었으며 알리바이도 완벽하였습니다. 그의 상사와 동료, 그리고 고객이 그가 하루 종일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줬습니다. 키스는 전자제품 가게에서 근무하였는데요. 수입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큰 집은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준 신혼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키스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내 셰리 밑으로 생명보험이 많지 않아 보험 사기도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키스는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했으며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키스가 발견한 휴대폰으로 여전히 그에 대해 의심하였습니다. 화면에 있는 사진은 키스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현장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우선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실종된 아내의 휴대폰을 찾았을 때 우선 휴대폰 안에 어떤 유용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방치된 자리도 이상하였습니다. 헤드폰 케이블에 감겨있는 머리카락은 누군가가 억지로 당겨 빠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녀를 납치한 범인이 한 짓이라면 핸드폰을 멀리 버렸어야 하는데 셰리의 핸드폰은 풀밭에 놓아둔 것 같았고 액정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키스는 아내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실종된 거리에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길은 산책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편인데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한 이웃은 셰리가 핑크색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얘기한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또 휴대폰이 발견된 거리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고 근처에 수상한 승용차의 바퀴 자국도 없어 그녀가 스스로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핸드폰은 셰리가 실종되었을 때 일부러 그곳에 둔 것일까요? 그녀의 목적은 무엇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셰리는 미인이긴 했지만 두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34세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인신매매범의 표적이 될 만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컨트롤하기 어렵고 또 가족이 있어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거나 쉽게 도망칠 준비를 하기 때문이었죠. 10대 소녀들에 비해 중년 여성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는 건 인신매매단에게 믿지는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키스는 아내의 몸값을 요구하는 정보를 받지 못해 납치범이 저지른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범행 동기도 알 수 없고 단서도 거의 없어 경찰은 어디서부터 수사를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2주 넘게 조사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무능력함에 키스는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으며 모두에게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또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아내의 실종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고펀드미 계좌를 개설하여 사람들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얼마 안 돼 거의 5만 달러, 하나로 약 6,500만 원의 기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또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관심을 얻게 되어 유괴범들이 셰리를 풀어만 준다면 몸값을 지불할 거라며 더 이상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고 협상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고용하였습니다. 협상 전문가는 지시를 받은 후 바로 비디오를 녹화하여 보상 조건을 공개했으며 최종적으로 유효한 날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지 100시간 이내에 셰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현상금은 없을 겁니다. 이 동영상은 단기간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셰리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협상 전문가는 현상금을 2배인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으로 올려 두 번째 동영상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현상금은 납치범이 아닌 납치범을 발견한 사람한테 줄 거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 납치범을 잡게 되면 바로 이체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조회수도 200만을 넘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납치범과 인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의 행동이 경찰을 화나게 했습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부자가 한 일은 납치범이 인질을 해치게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협상 전문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받게 됐고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그의 인기를 보여주듯이 그의 추악한 과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는 협상가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간 미 공군에서 복무했지만 특수부대 구조대원이 아니라 4년 동안 지상 자동차 정비사로 복무하였습니다. 제대 후 그는 사이버대학 심리학 과정을 밟고 전문가로 위장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실제 범죄 정보를 부드러운 수단을 써 취득할 수 있다는 일련의 자습서를 제작하여 미국의 여러 경찰서로 판매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자습서가 판매되지 않자 그는 또 여성이 납치 감금을 당했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책으로 만들어 판매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은 홍보 영상 속 여주인공이 셰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어 사람들은 셰리 부부가 그 사기꾼과 상의하여 실종극을 펼쳤다고 추측하며 사실 마케팅 사기라며 익명의 부자와 납치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부자와 키스 측은 강력하게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셰리가 부모와 언니의 사이가 나빴다고 말했습니다. 셰리는 10대 때 몇 달 동안 가출한 적도 있었는데 가지고 나간 돈을 다 쓰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셰리의 남편은 셰리와 서로 첫사랑이지만 첫 결혼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셰리는 한 미군과
결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그녀의 남편이 한국으로 파견되어 혼자 미국에 남게 된 셰리가 많이 외로웠을 때 마침 동창회에서 첫사랑 키스와 재회하게 되어 그와 사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전 남편이 크리스마스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바로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셰리가 키스의 아이를 갖게 되고 나서야 결국 이혼하였죠. 셰리는 이혼하고 바로 키스와 재혼하였습니다. 셰리의 전 남편도 키스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셰리를 사랑했지만 미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셰리는 겉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사실 성격은 몹시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히 그 누구에게도 충실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셰리의 핸드폰에서 삭제된 메시지 중 일부를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여사친으로 표시된 전화번호가 사실은 전부 남자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 어린 자녀의 친구의 아버지 등 다양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셰리는 남편과 5세 미만의 두 자녀를 돌봐야 하며 매일 싼더미 같은 집안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 와중에 수많은 남자와 관계를 유지했다니 한편으론 대단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매일 달리기 연습을 했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한 이유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녀는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데 모든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날에도 그녀는 한 남성 인터넷 친구와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자는 또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점차 사람들은 그녀의 뉴스를 확인하며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키스는 포기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에 아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월 24일 새벽 4시경 셰리가 실종된 장소에서 약 240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흐트러진 짧은 머리와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미친 듯이 손을 흔드는 한 마른 여자가 고속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진 여성은 구급차 직원의 다짐으로 말하게 됐는데요. 그녀는 본인이 셰리 파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사라진 지 3주가 지났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키스는 아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20분 동안 아내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셰리의 복귀는 전에 그녀를 의심하던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셰리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녀의 체중은 단 3주 만에 거의 10kg가 빠져 40kg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긴 금발도 아주 짧게 잘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흉터가 많았지만 법의학 의사는 그녀의 몸에서 남자가 남긴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서야 셰리는 본인이 2명의 여자에게 납치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녀의 기억에 따르면 그녀가 달리기 연습을 하러 갔을 때 2명의 여성이 그녀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는데 갑자기 뒤통수에 통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본인이 지하실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남은 음식을 먹게 되고 고양이 모래통에 볼일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가끔 그녀를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탈출 시도를 하였는데 결국 납치범들에게 붙잡혀 그녀들은 셰리의 긴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유일한 이불을 아이로 상상하여 버텼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납치범들이 스페인어로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듣게 됐습니다. 소음이 점점 심해지다가 갑자기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젊어 보이는 납치범이 들어왔고 셰리에게 주사를 놓아 그녀를 기절시켰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차량 뒷좌석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납치범은 그녀를 방치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떠났습니다. 드디어 풀려난 셰리는 온갖 힘을 다해
몇백 미터 떨어진 고속도로로 달려가 차량을 세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조된 셰리는 경찰에 불순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감금됐을 때 납치범이 본인이 어린이와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다국적 갱단이며 현지 경찰과 결탁했는데 경찰서장이 바로 그들의 보호자라는 얘기를 들어 그녀는 경찰에 협조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납치된 경험의 진술은 키스에만 말했고 키스가 녹음하여 정리한 후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경찰은 녹취록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결국 마취 주사를 맞았다고 했지만 그녀의 몸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한 묘사도 이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셰리는 2명의 납치범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그녀들의 생김새와 키, 그리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납치범 중 1명의 눈썹이 굵고 지저분하고 다른 1명의 납치범은 곱슬머리라는 걸 정확히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의 설명에 따라 만들어진 몽타주입니다. 셰리는 납치범의 옷차림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들 중 1명이 구찌 신발 각품을 신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여자의 의상과 화장에 대해 선천적으로 민감한 건 알겠지만 가감됐을 때 여전히 이러한 미세한 세부사항을 알 수 있다는 점에 경찰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터넷에 몇 년 전 올려진 게시글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게시글에는 한 여고생이 히스패닉계 여학생에게 따돌림을 받았는데 결국 반항하여 승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게시글은 백인 우월주의 웹사이트에 처음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에는 히스패닉계, 특히 멕시코인에 대한 경멸과 징후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작성자의 이름은 셰리 그레이프였는데 그레이프가 바로 셰리가 시집가기 전에 사용했던 성이었습니다. 그 게시글에 대해 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신기한 건 그 게시글에서 셰리가 묘사한 2명의 히스패닉계 소녀의 외모가 바로 1명은 눈썹을 다듬지 않고 다른 1명은 머리가 지저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2사람이 가난했고 허영심이 많아 가짜 브랜드의 옷과 신발을 신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그녀가 묘사한 2명의 여성 납치범과 동일했습니다. 사실 경찰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증거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셰리가 구조되었을 때 입은 옷이 그녀가 사라졌을 때 입은 옷과 완전히 달랐고 속옷만 그녀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남성의 DNA도 발견되었습니다. 셰리는 전에 납치범이 모두 여성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경찰은 샘플을 DNA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지만 일치한 DNA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셰리의 사건은 6년 동안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12월에 경찰은 갑자기 의문의 DNA와 친척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친척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TV 광고를 보고 DNA 검사를 통해 자신이 유전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본인의 DNA 샘플을 채취하여 테스트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 노부인에게는 30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아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적을 알렸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게 된 남자는 갑자기 긴장을 풀며 극적인 이야기를 경찰에게 진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사실 셰리의 수많은 전 남자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셰리는 10대 때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심리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할 때 그녀와 같은 문제가 있는 소년 제임스 레이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2사람은 사랑에 빠져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는 절도죄로 체포되어 몇 달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셰리가 이미 미군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임스는 셰리와의 연락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제임스는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셰리와의 사랑 편지와 사진 몇 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세월을 감탄하며 편지와 사진을 그녀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셰리의 부모의 주소를 찾아내어 그들을 찾아가 물건을 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셰리와 다시 연락하게 됐으며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셰리는 남편의 의심을 피하고자 연락처에 제임스의 이름을 제니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연락하기 위해 공동 이메일을 신청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셰리는 울면서 그에게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이혼하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이혼을 거절했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셰리는 제임스와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셰리는 집을 떠나 제임스와 약속한 장소를 정하고 휴대폰을 길가에 두고 납치된 척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의 남쪽 끝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임스가 임대한 작은 지하실에 숨어 살며 나중에 멕시코로 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셰리는 아주 변덕스러웠습니다. 제임스가 임대한 지하실에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임스에게 창문을 막아달라고 하고 미친 듯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녀가 급격히 체중이 줄게 된 건 이 다이어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다른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주 제임스는 셰리 때문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셰리는 남편과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제임스에게 자신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임스는 서둘러 그녀를 보내려고 했지만 셰리는 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하여 제임스는 동의하였습니다. TV 뉴스에서 셰리의 사건이 보도되어 셰리가 TV에서 헛소리를 해도 참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DNA 검사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셰리 사건은 영원히 폭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임스는 한숨을 쉬며 셰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경찰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유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논의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그 당시 셰리와의 일정과 본인이 회사로 제출한 휴가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에 셰리는 제임스에게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요구했지만 제임스는 증거물을 기념품으로 보관해 왔습니다. 예기치 않게 셰리를 감옥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2022년 3월 9일에 경찰은 사기, 공무집행방해,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셰리를 정식으로 체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그중 사기는 5만 달러, 하나로 약 6,500만 원의 기부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셰리 부부는 그 기부금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셰리는 나머지 돈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피해자 재활재단으로부터 정신회복보상금 3만 달러, 하나로 약 3,863만 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셰리는 유죄 인정 협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그녀는 아마 최대 2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983년 알래스카에서 연쇄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구웠고 밤에는 비행기를 운전하여 특수 서비스업 종사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12년간 30여 건의 범죄를 저질러 미국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461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빵집 사장 로버트 한센이었는데요.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무슨 이유로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폭행하여 숨지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알래스카로 돌아가 로버트 한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939년 한센은 아이오와주에 있는 덴마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빵집을 운영하여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한센의 아버지는
아들을 어릴 때부터 아주 엄하게 키워왔습니다. 한센은 왼손잡이였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지만 당시 그의 아버지는 왼손잡이인 점을 아주 못마땅해하여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어린 한센은 또 아버지의 빵집에서 일했었는데요. 하루 종일 일했지만 일당은 하나로 약 500원 뿐이었습니다. 이런 고압적인 가정에서 자란 한센은 소심하고 나약했으며 열등감이 심하여 그는 자폐증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말을 더듬거리기도 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도 한센의 처지는 여전하였습니다. 사춘기 때는 심한 여드름 피부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학생들은 대놓고 그에게 못생겼다고 비웃으며 벌레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한센은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고백은커녕 말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손잡고 다니며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겨우 용기 내어 여학생과 대화하게 되어도 말을 더듬거려 용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성에 대한 환상과 갈망, 그리고 심한 열등감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한센은 모든 여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외롭게 보내던 한센은 언제부턴가 사냥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냥할 때는 사람들과 소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그는 사냥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그는 뛰어난 사격 능력으로 하루에 많은 사냥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때문인지 그는 성격도 점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으로 용돈을 버는 것은 더 이상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공포심을 심어준 후에 사격하는 걸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보복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한센은 미군 육군에 입대하여 1년 후 제대하였습니다. 같은 해 그는 한 매춘녀의 유혹으로 처음으로 여자의 맛을 보게 됐으며 그로부터 그 쾌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의 경험으로 그는 포카혼타스에 있는 경찰학교에서 초급 경찰의 조교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꼴이 나였습니다. 1960년 한센은 또 소방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겉보기에 그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67년 6월 7일에 그는 고등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16세 알바생을 협박하여 그와 같이 고등학교 통학버스 차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건으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또 3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와 결혼한 지 겨우 반년 된 아내는 남편에 대해 엄청 화났었는데 한센은 또 수감 중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그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한센은 20개월의 감옥생활을 하다가 감형을 받게 되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하고 수입이 없던 한센은 성실하게 일하여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도둑질로 생계 유지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는 도둑질을 할 때 짜릿함에 중독되어 병적으로 도둑질을 하다가 교도소를 계속 드나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3년이란 세월을 막 살다가 그는 두 번째 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새 인생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여 아내와 같이 아주 먼 앵커리지로 이사왔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한센은 정말 변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낳았으며 빵집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자금이 조금 부족하였습니다. 한센은 전에 자신이 사냥하여 모은 트로피와 사냥감의 고액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는 보험을 든 사냥감을 도둑맞은 척하며 1만 3천 불, 하나로 약 1,700만 원의 보험금을 사기쳐받아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솜씨를 물려받아서인지 그의 제빵 기술은 매우 뛰어났고 빵집 장사도 아주 잘 됐습니다. 한센은 몇 년간 많은 돈을 모았는데요. 심지어 개인 비행기까지 한 대 구매하였습니다. 그는 이웃들과도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허약한 한센은 뛰어난 사냥 기술로 4번이나 현지의 사냥 기록을 깨어 신의 사수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집 벽 전체에는 그가 사냥대회에 참가하여 얻은 트로피와 사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알래스카는 풍부한 석유와 가스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는 1970년대에 1300마일의 송유관을 건설하였습니다. 이와 동시
대규모 특수업계 종사자와 불법약품 판매상도 불러왔습니다. 앵커리지에는 심지어 전문으로 불법 거래하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욕망에 휩싸인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즐기며 시간을 보내곤 하여 치안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센은 원하는 사냥감을 찾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여자를 300달러, 하나로 약 40만 원만 지불하면 어디든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거래를 오래전부터 익숙해하여 여자가 그 남자의 차를 타고 떠난 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는지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982년 9월 12일 휴가 중인 경찰 2명이 크닉강에서 사냥을 하였는데요. 수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다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무런 사냥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실망하여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강변을 따라 걷다가 모래밭에서 우연히 부츠 한 켤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수상하다고 느껴진 두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였는데요. 모래에 묻혀 썩어가는 인간의 몸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로 911로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전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수사 담당자가 왔는데요. 그는 몇 시간 후 탄피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탄피는 보통 M16, 미니 14 또는 AR-15 등의 사격도구에 쓰였습니다. 분명 피해자는 사격도구에 맞아 숨지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고 심한 부패로 인해 당분간 나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피해 시간은 6개월을 초과했으며 몸에는 3곳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2주간의 조사로 피해자가 24세 셰리 모로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와일드 체리펍의 특수직을 하는 댄서였으며 마지막으로 나타난 시간은 1981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그녀 친구의 말로는 한 남자가 300달러를 지불하고 그녀를 모텔로 불러 사진 촬영을 하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셰리에게는 거액의 수입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바로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셰리의 사건에 경찰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실종 사건이 급증했었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특수업을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셰리가 발견되기 전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들이 특수업계 종사자들이어서 행방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들은 거의 혼자 살고 있었으며 가끔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나타나곤 했었죠. 경찰은 숨진 셰리와 전에 발생한 2건의 특수업자 숨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1980년 7월 17일 건설업 노동자가 땅을 파다가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숨진 이유는 등이 찔려서인데 신체의 기타 부분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어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해 경찰은 인근의 돌구덩이에서 또 다른 한 명의 숨진 여성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역시 심한 부패로 아무런 유력한 단서를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특수업계 종사자인 조앤 메시나라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세 사건을 같이 수사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계속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 1983년 6월 13일 저녁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거의 알몸 상태인 한 여자가 손이 묶인 채 맨발로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다들 그녀가 약을 한 줄 알고 지켜보기만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여자는 거리에서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하며 결국 한 대의 트럭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차에 타게 됐는데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인지 아니면 겁을 먹어서인지 온몸을 떨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본인을 쫓아다니며 해치려고 한다고 하며 본인을 인근 모텔로 데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운전기사 로버트 욘트는 그녀의 요구대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거의 알몸 상태인 여자가 수갑을 채워진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니 마치 탈옥한 사람 같았습니다. 심각하다고 느껴진 기사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여자는 혼자 모텔에서 수갑을 채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수갑을 풀어주고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였습니다.
소녀는 신디 폴슨이라고 불리며 사건 당시 17세였습니다. 그녀는 12살에 가출한 후 불법 약품에 중독되어 성인 클럽에서 매춘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6월 12일 저녁 한 남자가 그녀에게 본인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로 약 27만 원을 지불할 거라고 했었는데 신디는 그 남자가 안경을 꼈으며 허약해 보이기도 하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흔쾌히 동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외진 곳으로 가 거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둠 속에서 신디의 손에 갑자기 수갑이 채워져 그녀는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입을 막으며 다른 손으로는 사격 도구를 꺼내 그녀의 머리에 대고 본인이 특별한 취미가 있으니 가만히 있기만 하며 그녀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신디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량은 멀리 있는 한 주택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신디는 이곳이 앵커러지에서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공포스러운 동물의 표본과 고격들이 진열되어 있는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지하실 가운데 자리의 천장에 쇠사슬이 걸려 있었는데 그녀는 그곳에 매달려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날이 곧 밝아질 때 신디는 거의 기절 상태였지만 한센은 여전히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는 비행기를 운전하여 신디를 본인의 숲속 오두막으로 데려가 계속 그녀와 즐기려고 했습니다. 한센은 신디에게 협조만 잘한다면 꼭 보내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한센은 알몸이 된 신디를 승용차 뒷좌석에 숨겨 가까이 있는 메리필드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차량을 비행장 근처에 주차하여 그녀를 두고 혼자 하차하여 비행기에 생필품을 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신디는 마침 한센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있게 됐는데 계속 한센을 따라다니다가 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때다 싶어 신발을 증거로 그의 차 안에 두고 몰래 차문을 열어 고통을 참으며 온갖 힘을 다하여 앞으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마음씨 착한 트럭 기사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디는 경찰에게 그녀와 같이 공항으로 가 비행기를 확인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비행기가 있다 하더라도 범인이 그곳에 계속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디의 요구에 경찰은 결국 동의하였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비행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디가 얘기한 승용차를 찾게 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로버트 한센의 소유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마침 작은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한센의 집으로 가 그를 찾았습니다. 신디의 지적에 한센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화를 내며 그녀와 거래가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디가 언급한 납치에 관해서는 모르쇠로 읽어냈고 신디가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얻지 못하여 지어낸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의 친구도 6월 12일 저녁 5시에서 저녁 11시까지 둘이 같이 비행기 좌석을 같이 수리하다가 다른 한 명의 친구의 집에 방문하여 셋이 이튿날 새벽 5시까지 같이 있다가 수리된 좌석을 차에 싣고 공항으로 돌아가 설치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센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한센은 아주 침착하게 경찰의 신문에 답하였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심지어 수사 명장이 없는 경찰을 그의 집으로 들어가 수사하게 허락하였습니다. 한센의 지하실에는 신디가 묘사한 것과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격 도구도 찾아냈지만 사냥을 즐겨하는 한센에게는 집에 합법적인 사격 도구가 있다는 게 정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센의 차 안에는 신디가 언급한 신발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온화해 보이는 제빵사이고 한 사람은 약 중독이 있는 특수업계 종사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신디의 진술이 거짓말로 느껴져 그녀의 사건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1983년 9월 2일에 경찰은 큰입강 근처의 돌구덩이에서 또 다른 한 명의 여성 신체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녀는 얕은 흙구덩이에 묻혀 있었으며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그녀도 기존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사격도구에 맞아 숨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현지에는 또 여러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전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앵커리지 경찰은 할 수 없이 FBI로 도움 요청을 하였습니다.
FBI는 전설적인 존 더글라스를 현장으로 파견시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유능하기로 업계에서 호평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알래스카 연쇄 형사사건을 일일이 검토한 후 곧바로 범인이 사냥에 능통한 사냥꾼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특수업계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고객이었고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특성 때문에 실종된다 하더라도 의심받을 일이 적었습니다. 이때 앵커러지의 경찰은 한센에 대한 의심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의 의견으로 존은 한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존은 한센의 작은 키와 얼굴에 있는 여드름 자국이 있는 걸 보고 또 그가 말을 꽤 더듬어 한센이 청소년 시절 심한 피부 트러블로 인해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 외진 곳으로 이사하여 생활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센은 분명한 유력한 용의자인데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존은 생각 끝에 아마 그의 두 친구가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잠깐 망설이다가 한센의 두 친구를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곧바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사건 당일 신디가 납치되던 날 한센과 같이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두 팀을 구성하여 한 팀은 한센을 체포하러 가고 다른 한 팀은 그의 집과 비행기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색에서 경찰은 한센의 다락방에서 숨겨진 방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사격도구와 37개의 X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이 경찰이 전에 찾게 된 피해자의 매장지와 동일하였습니다. 경찰은 또 다양한 보석과 신분증을 발견했는데 그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소지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격도구를 찾게 됐는데 바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격도구와 같은 타입이었습니다. 1983년 11월 3일 앵커러지 법원에서는 발견된 단서로 한센에 대해 4가지의 혐의를 기소하였지만 한센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11월 20일 테스트 결과 그의 사격도구가 여러 여성을 숨지게 한 사격도구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유력한 증거 앞에 한센은 본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앵커리지 검사는 한센과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가 그 당시 알고 있는 범행을 인정하며 나머지 범죄를 언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유혹적인 조건에 한센은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센은 매번 피해자를 비행기에 태워 멀리 있는 오두막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고문을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숲으로 데려가 그녀들을 풀어주는 척하며 그녀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사격도구로 숨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바위에서 여러 번 넘어져 발을 다쳤어요. 나중에 덤불 아래에 숨었는데 제가 그녀를 찾아냈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격도구를 들고 그녀를 향했죠. 동물을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짜릿했어요. 이건 한센이 피해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그녀들을 숨지게 하고 나서 묻어둔 곳을 지도에 표시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그의 지도에는 수십 개의 빨간색 마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그는 지도를 펼쳐 전리품을 감상하며 다음 목표를 생각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도에 표시된 곳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만에 경찰은 17개의 목적지에서 12명의 피해자를 찾아냈습니다. 한센은 1984년 2월 18일에 4건의 특급 상해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신디가 탈출하지 못했으면 한센은 아마 여전히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극형이 없어 대법원에서는 한센에 대해 가석방이 없는 461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알래스카의 교도소로 이송됐으며 결국 건강 문제로 2014년에 앵커리지 교도소로 가게 됐습니다. 2014년 8월 21일에 한센의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